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항상 화학진화에 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화학진화는 생명의 기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기원 그리고 부제로 화학진화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기원에 관한 견해를 이제 두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모델과 진화 모델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기원에 관한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두 모델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각 모델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모델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와 그 안에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제 그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조하시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사람을 또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이제 죄를 짓게 돼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이제 그런 아주 기본적인 골격이 있습니다. 반면에 진화 모델은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우주가 형성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45억 년 전에 이제 지구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35억 년 전에는 생명체가 이제 생겨나 진화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인간은 유인으로부터 진화했고 이제 진화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과정은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시간 그리고 우연 그리고 자연적인 과정이 될 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더 간단히 보면요, 창조 모델은 영원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창조주시죠. 그래서 시공 물질을 질서 있게 이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연력학적 일법칙이 이때 성립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을 창조하셨고 또 생물을 창조하셨지만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제 질서의 붕괴 및 퇴락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인류에게 아무 희망이 없지만은 이제 구세주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영생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창조 모델이 이제 구조가 되고요. 반면에 진화 모델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고 영원한 물질이 있어서 그것이 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지금은 약 138억 년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폭발에 의해서, 그러니까 즉 우주 진화에서 이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물질이 이제 자발적인 과정에 의해서 어떤 생물로 됐다. 이것이 바로 여기 말씀드리는 이 화학 진화가 이제 되겠습니다. 화학 진화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화학 진화라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진화에서 아주 가장 간단한 이제 세포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세포가 점점 시간이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생물 진화에 의해서 여러 생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온갖 이제 종류의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이고 않고 이게 더 나아가서 요즘은요 문화적 진화, 뭐 학문도 진화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생물 진화에 관계된 것은 우리가 유전자죠. 주인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만 이제 문화도 진화한다. 그 뭡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또 유전자랑 비슷한, 어떻게 보면 약간 말장난 비슷하긴 한데요. 밈이라는 그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밈이라는 이 개념은 그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제 처음 쓴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저는 그분 사상을 뭐 굉장히 반대하지만은 나름대로 어떤 용어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각인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진화라는 것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창조 모델과 진화 모델이 이렇게 다르고, 이제 진화 모델 중에서 그 중간에 화학 진화가 있다. 화학 진화는 무생명체를 생명체와 연결시키는 중간 과정이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학 진화의 위치는 여기 보시는 대로 이 우주 진화 있죠? 우주 진화와 그리고 이 생물 진화의 그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화학 진화가 부정이 되면은 당연히 생물 진화도 이게 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화학 진화 없이는 생물 진화도 존재할 수가 없다. 이제 그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컴퓨터가 전기로 작동되는 거랑 저는 이렇게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컴퓨터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내부에 이제 작동시키는 프로그램도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정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물 진화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 컴퓨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기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져서 쭉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가정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가정에 있는 컴퓨터에 이제 전기를 꽂으면은 컴퓨터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전선, 그죠? 전기를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무리 컴퓨터가 복잡하고 그 안에 구조가 또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정교하다 할지라도 컴퓨터는 절대로 작동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전선, 그죠? 이것을 우리가 화학 진화로 보면은 이 전선을 끌어버리면은 이제 컴퓨터가 작동 안 하는 것처럼 화학 진화의 그런 역할이 이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은 사실은 우주 진화로부터 시작해서 화학 진화, 생물 진화 그렇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주 진화는 뭐냐? 이제 태초에 이제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뭐 약 138억 년 전에 어떤 코스믹 에그라고 해서 이제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한 곳에 이제 뭉쳐 있다가 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대폭발을 일으켰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죠? 대폭발을 일으켰는데 어때요? 폭발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아주 이 급팽창, 즉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분들의 이론에 의하면은 이 급팽창될 때 그 팽창 속도는 지금의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쭉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팽창이 좀 더 굉장히 가속화됐다. 그래서 가속 팽창이라는 그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 팽창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주 진화는 이렇게 되고요. 근데 반면에 화학 진화는 뭡니까? 이렇게 해서 우주 진화에 의해서 그저 물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물질이 쭉쭉쭉쭉 진화하면서 무기물이 이제 생성됐는데 이 무기물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화학 진화가 됩니다. 그래서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고분자 폴리머가 되고 그것이 모여서 코어 세리베이트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점점점 이제 뭉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 어떤 원시 세포가 된다. 물론 여기 이제 그 원시 세포가 코어 세리베이트 한 종류만은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학 진화의 내용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생물 진화는 이렇게 형성된 원시 세포에서 이제 단세포, 진짜 세포입니다. 그리고 단세포가 점점점 이제 진화해서 동식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인간까지 진화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두 개 있는데 왼쪽은 이런 진화의 개념을 다윈이 스케치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죠? 마치 이제 이게 꼭 나무 같죠, 그죠? 이게 이제 개통수죠. 개통수의 그런 개념을 스케치한 것인데요. 근데 오른쪽에 좀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로부터 단세포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제 여기서 진화가 일어났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은 식물 쪽으로 진화가 되기도 하고 어떤 동물 쪽으로, 그죠? 어떤 여기 그 가지는 다른 쪽으로 진화해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온갖 다양한 생명체가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뿌리는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생물 진화에서는 뿌리는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가 나무라고 치면은 하나의 나무예요. 그죠? 반면에 이제 우리 창조론에서는 어떻죠? 이런 나무들이, 즉 종류들이 나무가 무수히 많다. 이제 그렇게 우리들은 주장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용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화학 진화에 관한 용어가 약간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를 보니까 이거를 논문을 쓰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른 뉘앙스로 쓰는데요. 그걸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연 발생설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spontaneous generation.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응되는 것이 바로 생명 속생설, 바이오제네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 발생설도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A 바이오제네시스를 해서 여기 이제 바이오제네시스의 이제 반대죠. 앞에 A자가 붙으면은 부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해봤어요. 무생명 발생설. 그러니까
그 생명체가 아닌 데서 생명체가 이제 발생하는 것을 에이바이오제네시스라고 하고, 이것은 토마스 헉슬리, 다윈의 불독이라고 이제 불렸던 이 토마스 헉슬리가 처음으로 만든 용어가 됩니다. 그죠? 반면에 스폰테니어스 제너레이션의 일종인데요. 헤테로제네시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헤테로하면 뭡니까?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냥 이종 발생설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생명이 원래의 모체와는 다른 동물, 식물 또는 부패한 조직들로부터 유래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일반적으로 굉장히 하등한 생명체인데요. 기생충이나 미생물, 그죠? 이제 이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헤테로제네시스는요, 후손은 모체와 다르다. 이제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생명 속생설은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부터만 유래한다. 그리고 후손은 모체와 동일하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용어를 정리할 수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연 발생설을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게 생성됐을까? 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뭐 진흙에서 개구리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벨기에 의사였는데요. 얀 반 헬몽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관찰을 했더니 어떻게 이런 왕교 같은 데서 쥐가 나오더라.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관찰도 제대로 못한 거죠. 근데 이분이 사실 더 유명한 것은요, 이 광합성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버드나무를 여기 화분에다 심었습니다. 물만 줬더니 어때요? 버드나무가 굉장히 커졌죠. 그죠? 그래서 무게도 증가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질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죠? 완전히 틀렸죠. 이 버드나무가 광합성을 해서 공기 중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를 고정해서 이렇게 자라나게 된 거죠. 또 이제 존 리덤이라고, 이분이 영국 분인데요. 이분이 또 생명의 자연 발생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생명 속생설은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래서 프란체스코 레디라는 분이 이렇게 아주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비커에다 고기 덩어리를 넣었어요. 그리고 비커를 열어놨더니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제 파리가 알을 깠죠. 그래서 이제 구더기가 생겼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뚜껑을 덮어놨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걸 더 증명하기 위해서 파리가 알을 넣지 못하게 이렇게 천으로, 물론 이제 공기는 통하는 천입니다. 했더니 구더기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체로만 나온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실험이 뭐 잘 된 실험이긴 하지만은 미생물은 자연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기 이제 이 실험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여전히 자연 발생설이 우세한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라자로 스팔란짠이라는 이분은 이제 아주 더 정교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어떤 비커에다가 어떤 수프 같은 걸 놨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끓입니다. 그러면 수프 안에 있던 혹시 있을지 모르는 미생물이 다 죽겠죠. 그죠? 이제 그런 다음에 플라스크를 열어놨습니다. 공기가 통하죠. 그랬더니 좀 지났더니 수프가 점점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생물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반면에 수프를 열심히 이제 끓여서 그 내부에 있던 미생물을 다 이제 죽인 다음에 이거를 잘 닫았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그 수프 내부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존 리담이라는 그 생명의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는 사람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논쟁의 결론이 어떠냐?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 이 실험이 잘 되긴 했어도 어떤 이런 반론을 사람들이 제기했냐면은 미생물의 자연 발생 여부는 잘 모른다. 이게 끓였기 때문에, 근데 공기에 생명력이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것까지 다 죽여버렸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는 자연 발생설 사실 이 당시에는 거의 부정이 됐는데요. 미생물도 자연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은 여전히 검증이 안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미생물조차도 자연 발생하지 않는다. 미생물도 모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동일한 미생물이 나온다. 이제 이것을 결정적으로 이제 증명한 분이 참 우리의 영웅이죠. 루이 파스테르였습니다. 파스테르가 여기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 백조목 실험을 했습니다. 그죠? 사실 이것뿐이 아니고 파스테르 좀 잠시 뒤에 살펴볼 텐데요.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했어요. 이 백조목 실험만 잠깐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저 플라스틱에다 어떤 고기즙을 넣고 이제 잘 끓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특이한 점이 뭐냐? 이 백조목을 플라스틱 목을 길게 들여서 이제 마치 백조목처럼 U자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끝에 이것을 이제 공기랑 통하게 한 거죠. 그죠? 이제 그랬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제 공기 중에 이제 미생물이 있다고 파스텔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 미생물이 이제 그 내부로 플라스틱 내부로 들어와서 여기 저 수프에 이제 미생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당연히 이제 어떤 발효가 일어나고 어떤 부패 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렇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요 백조목 기다란 목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구비로 놨기 때문에 그 여러분 미생물은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그 U자 모양의 그 아래쪽에 다 미생물이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오래 놔둬도 그 내부에 플라스틱 내부에서는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그겁니다. 그죠? 아주 단순한 실험이지만은 너무너무 아주 그 굉장히 잘 기획된 실험이죠. 그죠? 그런데 미생물의 자연 발생에 관해서 프랑스에서요 1859년부터 1864년 사이에 아주 대논쟁이 있었어요. 누구냐? 그 프랑스에 이제 뭐 과학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연 발생을 끝까지 옹호했던 사람이 펠릭스 푸시라는 사람이고요. 또 그에 반대해서 미생물조차도 자연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을 끝까지 주장했던 사람이 파스텔이죠. 두 사람 사이에 아주 대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적어도 4년 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양쪽 다 수많은 실험을 했어요. 많은 실험을 했는데 이 파스텔이가 푸시에를 이 실험을 비판을 했습니다. 푸시에가 실험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 굉장히 그 뭐랄까요 실험 조건이 굉장히 정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외부에서 공기를 아주 철저히 차단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손에서도 오염되고 막 손으로 막 만졌거든요. 그리고 공기 중에서도 오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에 파스텔르는요 아주 너무너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아주 정교하고 굉장히 그런 잘 제어된 조건에서 실험을 한 사람은 저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파스텔르는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자연 발생설이 아니다. 예, 그래서 그럼 뭐냐? 왜 그러면은 이 미생물이 들어가서 이런 어떠한 발효를 일으키고 어떻게 이제 수프 같은 거를 부패를 시키느냐?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 들어간 것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죠. 이제 그것을 이제 아주 증명을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프랑스 학술원에서요. 이 하도 이제 논쟁이 되니까 이제 상금을 걸었어요. 상하고. 그래서 최종 승리자가 누구냐? 파스텔레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학술원으로부터 상금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 생명의 자연 발생설은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파스텔레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파스텔레가 얼마나 이제 그 주의 깊게 실험을 했냐면요.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이 이게 이제 자연 발생이 아니죠. 이게 수프에서 이게 증식해서 미생물이 점점 많아진다. 이제 그것을 어때요? 증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시는 이제 뭐 도구도 그렇게 지금처럼 훌륭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만약에 공기가 원인이라면은 어때요, 여러분요? 공기 이제 지표면에 있는 공기와 그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공기가 깨끗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한 거예요. 그 미생물이 이제 공기 중에 미생물이 이제 들어 있는데 그 지상에서부터의 높이에 따라서 미생물이 들어 있을 그런 그 개수가 차이가 날 것이다.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가정이 뭡니까? 이 공기 중에 세균이 원인이라면은 세균이 공기 중에 불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을 것이므로 공기를 어디에서 취했는지에 따라 동일하게 살리균 된 그 플라스틱에서 미생물의 발생 확률이 더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이 프랑스의 이제 쥐라 산맥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한번 그걸 소개해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제 쥐라 산맥 그 산 하나 밑에서
채취하는 공기로 실험을 하고요. 또 적당한 800m 정도 높이에 올라간 상태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00m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주 잘 살균된, 아까 이제 백주목 실험과 비슷한 이렇게 잘 살균된 멸균된 그런 수프를 가진 그걸 이제 플라스크에 넣고 이것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통계 처리를 위해서 한 20개 정도의 플라스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멸균을 잘 시킨 다음에 이걸 잘 밀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하는 그런 이제 지점에 가서, 그러니까 쥐라산 맨 밑바닥, 그리고 800m 고도에서, 그리고 또 2000m 고도에서 이거를 연 겁니다. 그죠? 끝에를 깼어요. 그러면 공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이것을 또 잘 밀봉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과연 어느 플라스크 몇 개에서 미생물이 발생했느냐 눈으로 보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보세요. 800산 밑자락에서 채취하는 공기를 흡입한 플라스크는 20개의 플라스크 중에서 8개의 플라스크에서 미생물이 증식된 거예요. 반면에 800m 높이에서 흡입한 공기가 들어간 플라스크에서는 5개의 플라스크에서만이 미생물이 증식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2000m 이 플라스크에서 채취하는 공기가 들어간 플라스크는 20개 중에 하나.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실험이긴 하지만은 아주 파스텔의 가정이 맞은 거죠. 그죠? 공기 중에 미생물이 이게 원인이구나. 그렇지만은 공기가 깨끗할수록 높은 고도에서 채취하는 공기가 깨끗하죠. 그것은 미생물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하나 이제 생깁니다. 생명은 자연 발생되지 않죠. 그렇다면 최초의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파스텔의 이 실험이 딱 이제 발표되자, 근데 영국과 독일에서는요 굉장히 이상한 흐름이 생겼습니다. 영국에서는요 바스티안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자연 발생설을 주장했어요. 이 바스티안은 진화론의 아주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는 이미 다윈의 학설, 그죠? 이 자연 선택설, 이 진화론이 이때는 전 유럽에 많이 퍼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스티안은 진화론 열렬한 지지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생명 자체가 자연 발생해야 된다. 즉 에이바이오제네시스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파스텔가 증명한 것은 생명이 무생명체에서 생명이 된다는 거를 증명한 게 아니에요. 생명체는 생기기 위해서는 모체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거죠. 근데 잘 보세요. 모체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 바스티안은 당연히 모체는 어떤 생명체는 무생명체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동일한 진화론자인 틴데일과 이 혁슬리라는 사람은요, 이 바스티안 주장을 반박을 했어요. 그죠? 이건 틀렸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생명이 무생명체에서 생명체로 이제 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생명체에서 생명체가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윈은요, 굉장히 애매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연 발생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언급을 회피한 거예요. 그죠? 거의 이제 종이견 초판에서는 이렇게 맨 끝에 이렇게 저는 이거 영어로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유추를 통해 아마도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유기체들은 생명이 처음으로 숨을 쉬었던 어떤 하나의 원초적 형태로부터 내려왔을 것이다. 그죠? 이건 합리적인 가정이죠. 근데 이제 하나의 어떤 원초적 형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판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생명체는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뭐 그렇게. 그렇지만 3판부터는요, 다 이제 그런 모든 생명의 발생에 대해서는 진술을 다 삭제했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윈은 생명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관해서는 사실은 침묵을 한 것입니다.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어요. 이제 그 후에 이렇게 이제 약간 사정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느냐? 영국과 독일에서는 자연 발생설을 부정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헤테로제네시스를 이제 부정을 한 거죠. 즉
그렇지만은 생명 기원서, 즉 에이바이오제네시스를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죠? 파스텔이 왜냐하면 실험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880년 이후에는 그 자연 발생설, 즉 어떤 이종 발생설이죠. 모체가 에서 다른 그 모체와 다른 생명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 있다는 주장이 바로 자연 발생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쇠퇴하면서 그 반면에 화학 진화설, 그죠? 이제 케미컬 에볼루션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파리제나 사람은 일련의 점진적인 화학적 과정에 의해서 이제 단세포 그런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이제 그것은 이제 금방 이제 곧 보겠지만은 밀러의 실험에 의해서 입증되어졌다고 여기고 있죠. 여전히 화학 진화는 연구되고 있습니다. 근데 파스테르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파스테르는 자신의 결과, 즉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을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확장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파스테르는 그럼 그 최초의 생명체는 어떻게 됐느냐, 무생명체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당연히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파스테르가 증명한 것은 이제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후손은 그 모체, 그죠? 조상과 동일한 생명체다. 이제 그것을 증명을 한 것이죠. 근데 다윈의 입장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애매한 입장을 이제 말하고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윈은 생명의 기원과 종의 기원을 별개로 본 거예요. 다윈은 이제 종의 기원, 종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생명의 종들이 나타나느냐, 이제 그것을 그의 종의 기원에서 다룬 거죠. 즉 자연 선택이라는 이론을 이용해서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윈의 입장에 대해서 이 어른스트 해켈이라는 독일 사람인데요, 아주 다윈의 열렬한 추종자였습니다. 근데 다윈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이제 해켈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발 좀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 좀 언급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다윈이 듣지 않았죠, 그죠? 근데 이제 다윈이 아주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했냐? 그렇지 않아요. 다윈은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편지, 서신 교환을 했습니다. 그 수천 통이 지금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윈 어떤 아카이브에 들어가면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생명의 기원에 가서 이제 두 개의 편지가 중요한데요. 그 1800 몇 년이죠? 71년에 그 제임스 후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편지 교환을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건 얘기죠. 따뜻한 작은 웅덩이가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제 번역을 한 건데요. 그러나 만약이라는 것은 아주 빅 if라고 다윈이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큰 가정을 한 거죠. 우리가 모든 종류의 암모니아와 인산염이 있는 따뜻한 작은 연못을 가정한다면, 그래서 그 연못에, 그죠? 온갖 종류의 영양분이 있는 거예요. 빛이 쪼여지고 열이 가해지고 또 전기 같은 그런 에너지가 거기에 투여된다면은 단백질 화합물이 화학적으로 형성되어서 그 단백질이 형성되면은 그것이 어떤 더 변화를 한다는 거죠. 화학작용을 통해서 생명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요 따뜻한 작은 웅덩이가 그 뒤로 아주 엄청나게 유명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대체로 언급을 하지 않는 건데, 그 law of continuity, 즉 연속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제 또 언급을 했어요. 누구랑 이제 편지 교환을 했냐면은 이 맥킨토시라는 사람과 1882년에 서신 교환한 것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번 번역된 거 읽어볼게요. 내 의견에는 비록 아직은 무기물로부터 생명체가 발달했다는 것을 호의적으로 보여주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언젠가 연속의 법칙에 부합하여 이러한 가능성이 증명될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연히 이걸 인정한 거예요. 자기가 생명체가 단순한 단세포에서 시간이 쭉 가면은 자연 선택이란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가 된다,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근데 다윈도 그러면은 최초의 단세포는 어디서 이루어졌겠느냐? 당연히 무생명체죠, 그죠? 그러니까 무생명체에서 생명체로 가는, 그래서 생명체가 단세포로부터 뭡니까?
저 고등한 생명체로 진화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뭐가 과정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 다윈은 law of continuity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저 원본 이게 영어로 썼는데요. 한번 보세요. 거기 빨간 글씨로 실제로 다윈이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봅시다. 화학 진화는 과연 가능한가? 그죠? 이게 여기서 우리가 종합하면은 다윈은 생명의 진화를 주장하였고 그 원동력을 자연 선택이라고 보았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최초의 생명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무생명체에서 생명체가 되었다고 주장해야 하는 이것이 바로 화학 진화설입니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단순한 논리의 확정에 불과하며 그 증거는 없죠. 그죠? 왜 사람들이 화학 진화를 그렇게 열심히 주장합니까? 화학 진화가 없으면은 생물 진화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논리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온갖 그 증거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그 증거라는 것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생명은 생명에서만 유래한다는 생명 속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참 굉장히 그들의 진화론자들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주장이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화학 진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화학 진화를 이렇게 위에 한번 보십시오. 블록을 6개로 해놨는데요. 원시 대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거는 무기물로 됐는데 무기물이 서로 막 이렇게 이제 밀러 실험에서처럼 에너지를 받아서 간단한 유기물이 되고 이게 아미노산 뭐 그런 거 당처럼 그다음에 그것들이 서로 결합해서 단백질이나 뭐 DNA, RNA 같이 아주 복잡한 유기물로 될 수가 있다. 그것들이 막 모여서 어떤 유기물 복합체를 이룬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이제 원시세포가 된다. 겁니다. 그래서 원시세포는 아직 생명체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만 원시세포가 더 진화해서 최초의 생명체, 즉 진짜 세포가 된다. 이것이 바로 화학 진화의 단계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1단계는 뭡니까? 간단한 유기물이 생성되는 거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2단계는 복잡한 유기물, 3단계는 원시 생명체 탄생. 이렇게 또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화학 진화인데 화학 진화는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자연 발생설이죠. 자연 발생설. 그죠? 자연적으로 무생명체에서 생명체가 된다. 이것도 자연 발생설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에이바이오제네시스죠.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무생명 기원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게 아주 대대적으로 유행하게 됐냐면은 이 오파린과 홀덴이라는 사람이 어떤 가설을 쓰였어요. 오파린은 러시아 사람이고 홀덴은 그 영국 사람이죠. 당신이 과학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오파린이 1924년에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유명해요. 원시 지구 대기는 환원성이었다. 즉 산소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번개나 자외선 같이 외부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서 그 환원성 대기 성분인 여러 물질로부터 유기물이 합성되었다. 그리고 유기물은 서로 반응해서 큰 복합체를 이루고 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 그걸 바로 코어 세레베이트라고 합니다. 그죠? 그 코어 세레베이트는 세포의 그런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말하자면 원시 세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코어 세레베이터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물학과 가면은 이걸 실제로 실험합니다. 이렇게 이제 동글동글하게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원시 세포가 코어 세레베이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교과서에서 나오는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세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처음에 코어 세레베이트예요. 그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단순히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액상의 유기물 복합체예요. 그죠? 어떤 구형 모양을 갖고 있는 거. 근데 실제 세포와는 유사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 막이 고분자 막이지 실제 세포는 인지질 막이거든요.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쉽게 와해가 됩니다. 근데 실제 세포는요, 굉장히 안정성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원시 세포는 뭐냐? 그 시드니 팍스라는 사람 밑에 이제 여기 사진 여기 갖다 놨는데 이 사람이 1959년에 주장한 마이크로스피어예요. 그러니까 아미노산 용액을 쭉 가열하면은 이제 단백질 유사체 즉 프로테이노이드가 생기고 그것을 시키면은 막 구조를 가진 이런 물질 여기 보면 왼쪽에 왼쪽에 구조가 있죠. 이렇게 요 사진 찍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게 어떤 구형의 막 구조를 가진 물질이 생겨요. 근데 이것은 이제 특징이 뭐냐?
이게 선택적으로 물질을 흡수하고 그 촉매적 성질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 성장도 해요. 그죠? 이게 커지기도 합니다. 또 세포 분열처럼 분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원시세포 더 가능성이 있는 원시세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막이 실제 세포막인 리피드, 그죠? 인지질 막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내부에서 세포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 정교하게 조절이 되고 있고, 근데 내부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외형만 세포와 비슷하지 내부 구조는 전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스피어도 그죠? 이 사람들이 희망사항이죠. 원시세포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리포점 또는 리피드 베스킬이라고 하는 이 리포점이 또 원시세포의 하나의 가능성 있는 물질로 제시가 됐어요. 이것도 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리포점이 뭡니까? 이게 그 이중막으로 된 거예요. 이중막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쪽은 비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막이 있어요. 여러분 세포막은 뭡니까? 이중막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리포좀을 이제 사람들이 원시세포로 이제 가능성 있는 원시세포로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요 대단히 이것도 우리가 이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 리포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인지질이라는 리포점의 구성 성분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리포점, 인지질은요, 여기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상당히 복잡한, 그죠? 친수성과 소수성을 가진 상당히 복잡한 분자입니다. 그죠? 이것이 자연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은 뭐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그죠? 그러니까 리포점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농도 이상으로, 인지질이 이게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 그죠? 그리고 이제 실제 세포막은요, 인지질로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세포막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요, 막에 온갖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백질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그죠? 뭐 어떤 채널도 형성이 돼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질로만 이루어져서 저렇게 리포점이 형성됐다고 해서 실제 세포로 기능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인지질, 굉장히 리포점 같은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이 구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각 성분이 동시에, 그죠? 같은 그 공간에 딱 존재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죠? 이 자연계에서 이렇게 리포점이 형성되는 것은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굉장히 유명한 밀러 유레이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즉 오파린의 가설을 증명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이렇게 어떤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유리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외부에서 어떤 전극을 2개를 놓고 거기에다 이제 전기 방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대요. 굉장히 전압이 높으면은 한 몇천 볼트 되면은 이게 딱 붙어 있지 않아도요. 거기 사이를 이제 전자가 이동해서 전기 불꽃이 납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 커다란 그런 유리구에 뭘 집어넣느냐? 오파린이 가정을 했던 환원성 기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뭘 집어넣죠? 뭐 암모니아도 집어넣고 수소도 집어넣고요, 또 수증기 즉 물도 집어넣고 등등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서 이게 전기 방전을 시킵니다. 근데 에너지가 워낙 강하게 이게 주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안정한 물질이라도 그 내부에서 반응을 해요. 그래서 한참 더 며칠 동안 이걸 반응시켜서 이걸 냉각해서 맨 밑바닥에서 물질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봤더니 간단한 유기물들이 뭐 이렇게 많이 생성됐어요. 그 중에 뭐가 생성되느냐? 아미노산이 이제 생성된 것을 이제 발견한 겁니다. 이렇게 아미노산이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한 거, 요게 이제 1953년에 사이언스지에 단독으로 나온 논문입니다. 그죠? 장치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구조만 그렸고요. 오른쪽 밑에 있는 그것이 그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얻어진 그런 물질을 이렇게 분리해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기에 글리신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글리신. 여기 잠깐만요. 요게 이제 글리신이거든요. 글리신이 가장 단순한 아미노산이죠. 그죠? 또 베타 알라닌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만들어졌구나. 그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것이 결과가 발표되자 이 스탠리 밀러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죠? 여전히 교과서에 나와요. 그래서 얻어진 성분들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미노산만 얻어진 것도 아니에요. 온갖 종류의 이제
그냥 굉장히 다양한 유기물이 얻어진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요 밀러라는 사람이요. 이런 실험을 그리고 밀러 후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동일한 실험 장치를 통해서 다양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밀러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밀러는 그러니까 1953년에 나이 23살에 시카고 대학 대학원생이었는데 이렇게 단독으로 이 사이언스의 논문을 발표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거의 첫 번째 논문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물론 이제 이분이 2007년에 서거를 했어요. 근데 그 사후에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마지막 논문이 2008년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요. 그 샌디에고 지금 저 캘리포니아 미국 아주 명문 대학이죠. 샌디에고의 대학에 평생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동일한 실험만 했어요. 실험 장치도 동일해요. 여러분 저기 밑에 왼쪽 밑에 사진 있죠? 그죠? 밀러가 이제 실험하고 있는 그 장치 앞에서 찍은 겁니다. 어때요? 거의 실험 장치가 안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플라스크에다가 여러 가지 물질을 막 바꿔가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초기 원시 지구대기를 모사한다고 거기다 온갖 물질을 집어넣고 에너지원으로 전기 방전도 시키지만은 자연선도 쪼여주고 또 이제 열도 가하고 그래서 생성된 물질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논문을 좋은 저널에 발표를 했는데 근데 결국은 뭐냐? 그럼 밀러가 이 스탠리 밀러가 생명의 기원을 하나라도 밝혀낸 게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1996년에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 좀 이따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아미노산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오른쪽 왼쪽 아미노산. 근데 이제 실제로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전부 다가 L 쪽입니다. L. 그러니까 왼쪽 저 아미노산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도 과학자로서 존경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 나는 생명의 기원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렇게 솔직히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밀러 실험 같은 실험을 지금은 거의 하고 있지 않죠. 그죠? 어쨌든 스탠리 밀러가 이렇게 실험을 해서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교과서에 등장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밀러 유레이 실험이라고 합니다. 또는 줄여서 그냥 밀러 실험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 밀러 유레이로 하느냐? 당시 이제 그 지도 교수가 그 헤럴드 유레이라고 이분이 이제 저 중수소를 발견해서 노벨 확상까지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레이가 이거는 네가 이 아이디어 제시한 거기 때문에 네 단독으로 이런 논문을 발표해라. 이제 그렇게 아주 스스로로서는 아주 훌륭한 분이죠. 어쨌든 이게 밀러와 유레이 실험이라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번 네 가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원시 대기가 성간대기 물질처럼 환원성이었을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지질학적인 증거가 없어요. 지질학자들이 이 밀러 유레이 실험을 이를 반박을 했어요. 왜냐, 지질학 그러니까 암석 토양을 분석해 봤더니 산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환원성을 왜 가정했느냐? 산소가 있을 경우에는 산소가 있으면 어때요? 산소는 굉장히 반응성이 큽니다. 다 산화시켜 버려요. 한마디로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산소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원시 지구 대기를 환원성으로 가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생성된 유기물이 어떻게 파괴되지 않았을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전기 방전에서 계속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무기물이 서로 반응을 해요. 그렇지만은 유기물이 만들어지면 어때요? 유기물은 또 에너지를 받을 거 아닙니까? 전기 방전을. 그럼 파괴되어 있죠.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급속 냉각을 시킨 겁니다. 급속 냉각. 그죠? 파괴되기 전에 빨리 밑으로 보내서 이게 컬렉션을 한 거죠. 그죠? 다 모아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생성된 아미노산의 손성, 또 카이랄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 화학적으로 합성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오른손 왼손이 다른 것처럼 아미노산도요. 오른손 왼손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반반씩 합성이 될 텐데 실제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단백질은요. 전부 다 L형만 됩니다. L형. 그죠? 이걸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겠어요? 이거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아직도 아무도 해결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계의 밀러 장치와 같은 정교한 실험 장치가 있을 리가 없죠. 이것은 실험실에서 아주 잘 인위적으로 고안된 그런 장치를 통해서 이 실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자세히 보면요, 환원성 원시대기냐, 그죠? 원시대기가 환원성이었느냐, 이게 이제 이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럴 가정을, 그죠? 산소가 없으면은 오존이 생성될 수 없어서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죠, 그죠? 이게 오존 딜레마인데요. 근데 오존층이 없으면 태양에서 오는 강한 자외선을 차단하지 못해서 지상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오존 딜레마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존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예요, 그죠? 오존이 존재하면 합성된 아미노산이나 다른 유기물들은 파괴되죠. 오존도 굉장히 반응성이 강하거든요. 오존이 없으면은 어때요? 자외선이 굉장히 강해서 자외선에 의해서 역시 물질이 파괴된다. 이제 이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아미노산이 합성이 됐다고 치자 이거죠. 그러면은 그 아미노산이 단백질은 뭐예요? 아미노산이 연결된 그런 고분자죠, 그죠? 그걸 봐도 우리가 중합이라고 합니다. 중합. 그러면은 아미노산이 연결돼서 복잡한 유기물이 생성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화학 반응 식을 써놨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 위에 보면 아미노산 1과 아미노산 2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물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우리가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연결됐다고 쳐도, 그죠?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됐다고 쳐도 분해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여기 이제 화살표 그 차이를 이렇게 이 반응 속도 차이를 말이죠. 화살표 크기로 제가 여기 해놨습니다. 생성되는 것보다도 분해되는 것이 훨씬 빠르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미노산 합성돼도 이게 실제로 이게 결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겁니다. 그죠? 또 하나가 이제 엔트로피 문제가 또 이제 존재합니다. 엔트로피가 뭡니까?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이 있어요. 엔트로피는, 우주의 엔트로피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항상 증가한다. 즉 우주의 무질서도는 증가한다. 그런 거죠. 여기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력학 제2법칙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어겨진 적이 없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어때요? Y축 엔트로피인데 연력학 제2법칙은 어때요? 시간에 따라서 여기 파란색 화살표처럼 쭉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화는 어떻습니까? 진화는 굉장히 최초의 그 무질서에서 지금 어때요? 우주가 굉장히 정교하게 다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게 진화가 되기 때문에 점점 복잡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느냐? 이게 이제 진화론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딜레마가 되는 거죠. 근데 유일한 해결책이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뭐냐? 여러분 이제 열린계에서는, 그죠? 열린계에서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합니다. 약간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몰라도요.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이제 연력학을 배우게 되면요, 어떤 계라는 걸 배웁니다. 여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력학에서는 우주를 계와 시스템과 또 그 나머지를 주위 서라운딩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열린 계라는 거, 먼저 왼쪽에 있는 고립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와 그 주변이 서로 에너지와 물질을 서로 주고받지 않으면은 그거는 고립계예요. 그죠? 고립계는 반드시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겠어요. 반면에 그 계와 주위가 에너지는 주고받는데 물질을 주고받지 않으면은 이것은 닫힌 계입니다. 그죠? 닫힌 계예요. 그리고 반면에 에너지와 물질을 다 서로 주고받으면은 그걸 열린 계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우주는 고립계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는 점점점 무질서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주가 너무너무 구조가 잘 잡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주 진화에 따르면은 최초의 혼돈 상태, 빅뱅으로부터 지금의 매우 구조화된 우주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명백하게 연력학 제2법칙에 어긋나죠. 그죠? 근데 이 열린 계에서는 엔트로피가, 그죠? 에너지와 물질이 자유롭게 이게 교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열린 계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벨기에의 물리학자인 일리아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1977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그죠? 열린 계, 그리고 평형 상태가 아니고 평형에서 멀리 떨어진 그 비평형 상태에서는 안정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이 사람이 노벨상 받은 그 업적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허리케인 있죠? 여보, 허리케인.
허리케인 어떻습니까? 막 나선형으로 허리케인이 막 돌지 않습니까? 어때요? 허리케인을 보면은 이게 무작위적으로 보이지 않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죠. 나선형이라는 구조. 그리고 어떤 아주 극히 일부적인 일부 반응에서 이게 구조가 나타날 수 있어. 이제 여기 제가 거를 사진을 찍어온 거를 가져왔는데요. 벨루소프 자보틴스키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여기 시계 접시에 이제 보니까 어떤 무늬가 나타나죠. 무늬가 나타나는 건 뭐예요? 어떤 저 구조가 있다는 거고 질서가 잡혔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열린 계면은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그것이 바로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과연 이러한 사실이 진화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그죠? 그렇지 않죠. 그죠? 왜냐? 나중에 아시겠지만은 이 정보가 있다는 거. 정보. 그죠? 단순히 구조만 이제 어떤 일정한 구조가 형성이 된다고 해서 그 진화의 원동력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정보가. 그죠? 그래서 여기 질서가 정보의 증가를 의미하진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가장 구조가 잘 잡힌 게 뭡니까? 어떤 물질이에요? 결정이죠. 결정. 그죠? 결정은 모든 원자나 분자가 그죠? 아주 일정한 배열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이제 엔트로피가 무지무지 낮은 거죠. 그렇지만 어때요? 결정이 결정 구조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은 진화론자들은 논의하기를 꺼리는데 그죠? 질서만 잡힌다. 이제 그것만 강조합니다. 실제로는 질서와 정보가 같이 동시에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10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 형성 엔트로피 변화를 한번 보시면요. 근데 단백질은 어떤 몸에서 기능을 하는 거죠. 아미노산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10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여기 20종류 아미노산이 5개씩 골고루 사용됐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요. 가능한 배열의 수는 이게 수학이니까 여러분 이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제 결과만 여러분 보여드리면요. 엔트로피를 계산했어요. 엔트로피가 엄청나게 뭐죠? 좀 낮죠. 오직 하나의 배열만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단백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단백질이 이루어지는데 그죠? 동일한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이 동일하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일정한 순서대로 연결이 돼야지 그 단 하나만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단백질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럴 가능성은 뭡니까? 너무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 변화 이거 쭉 보니까 이게 쭉 계산한 거예요. 참 일단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결론을 말하면은 그 값, 엔트로피 변화 값 이제 계산했어요. 이것은 단백질 하나에 관한 것이다. 그죠? 1몰 계산하면은 굉장히 이제 수치가 굉장히 낮죠. 그죠? 그러니까 즉 뭡니까? 이게 엔트로피 변화가요. 이게 커야지 자발적인 반응이 되는데 0보다 커야지 이건 굉장히 0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죠? 이 질서가 잡혀도 이게 정보량이 어때요? 정보량이 이제 많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질서만 잡혔다고 해서 정보량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단백질 합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엔트로피가 굉장히 낮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또 하나의 진화론자들의 진짜로 아킬레스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손성 또는 손대칭성, 카이랄리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아미노산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미노산도 그렇고요. 이제 유전자 DNA, RNA 구성하고 있는 그 당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오른손, 왼손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미노산은 어떤 형태로만 존재하냐? 마치 이제 왼손만 존재한다. 왼손 아미노산만 그죠? 반면에 이 당은 DNA, RNA 구성하고 있는 게 뭐죠? 리보스죠, 리보스. 물론 DNA는 디옥시 리보스지만은 이거는 뭡니까? 이제 L형과 D형이 있는데 D형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사람들을 아주 무지무지 당혹스럽게 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밀러 같은 실험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합성을 할 경우에는 양쪽의 아미노산이나 그 당이 동일한 양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단백질에 쓰이는 아미노산은 L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DNA, RNA에 쓰이는 그 리보스는 전부 다 D형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설명 못해요. 지금까지도 아무 설명 못했습니다. 이 손성 이에 손 대칭성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파스테르가 저기 주석산 타르타릭 애시드에서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석산이요 이렇게 결정을 이루면 또 결정도요 이제 이렇게 서로 대칭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여러 그림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건 단백질을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이것은 단백질은 전부 다 그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L형이고요. 오른쪽은 DNA 또 RNA는 그 당은 전부 다 D형이다. 이제 이거는 너무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밀러 실험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은 밀러 실험에서 이렇게 전기 방전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형성되는데 이때는 D형과 L형이 동일한 양으로 이제 합성이 됩니다. 그럼 어때요, 이게? 실제로 단백질을 이루는 데는 L형만 필요하니까 어떤 과정이 이제 있어야 됩니까? D와 L형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라세미 혼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어떤 물리화학적인 그 작용이 더해져서 그죠? D형을 싹 없애든지 아니면 D형을 전부 다 L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실험이 행해졌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빛이죠, 빛. 빛이요 뺑뺑 돌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원평광 빛이라고 해요. 그냥은 돌진 않죠, 그죠? 그 빛이 오는데 거기다 평광판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평광이 됩니다. 평광이 된 빛을 어떠한 특별한 크리스탈을 통과시키면요, 이 빛이 돕니다. 오른쪽으로 돌기도 하고 빛이 왼쪽으로 돌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류신이라는 그런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류신이 L형과 D형이 이제 동일하게 양으로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에다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평광빛을 집어넣으면은 오른쪽 그 성질을 갖고 있는 류신이 더 파괴가 많이 되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빛을 쪼여주면은 그 L형의 류신이 더 파괴가 된다. 이런 과정이 오랜 동안 계속이 되면은 한쪽 성분의 그런 아미노산만 남을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실제 결과를 보시면요, 이게 류신이 분해가 59%가 됐어요. 근데 순도는 2%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순도는 100%예요. 100%. 그리고 순도가 12.5%를 얻으려면은 얼마가 파괴되느냐? 99.9%가 파괴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하나의 희망 사항이지 실제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1953년에 프랭크라는 사람이 어떤 기막힌 아이디어를 제시했냐면요, 자가 촉매작용, 즉 오토 캐탈리시스라는 그 개념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좋다. 그 최초의 원시 스프에서 D형과 L형이 동일한 양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근데 그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L형이 하나라도 더 양이 개수가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요. 그래서 L과 D가 서로 이게 딱 뭉치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 이제 다이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기능을 상실한다. 반면에 L형은 이게 L형만, 그죠? 이게 촉매작용에 의해서 L형은 L형만 만들어내고 D형은 D형만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때요? L형이 3개고 D형이 2개인데 L과 D가 합쳐져서 이합체가 되면은 이거는 없어요. 이걸 뭡니까? 이거를 뮤추얼 안타고니즘이라는 아까 어려운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L 2개가 이제 서로 촉매작용해서 L이 4개가 됩니다. 그 바로 밑에 이제 그림인데요. 제가 한번 여기 대나 볼게요. 요게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때요? 또 D는 하나에서 2개로 되죠. 그 중에서 L과 D가 서로 결합을 해서 없어져요. 그럼 남은 건 뭡니까? L이 3개고 D가 하나죠. 그것이 또 이제 촉매작용에 의해서 L이 3개가 6개가 되고 D 하나가 2개 됩니다. 그 중에서 LD가 서로 없어져요. 이렇게 계속 그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L형만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D형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기막힌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이 진짜 가능한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촉매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소아이라는
일본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지만 아주 기막힌 그 반응을 하나 찾았습니다. 물론 이건 아미노산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그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오토 캐탈리틱 리액션이라고 자가 촉매 반응을 찾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생성물이 촉매로 작용해서 계속 같은 그런 손 대칭성을 가진 물질을 계속 생성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반응을 하나 찾았는데요. 근데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것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죠? 이게 100%가 돼요. 그러니까 1이 돼야 되는데 1. 근데 아무리 해도요. 여기 보세요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은 1이 안 되죠.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줘도, 즉 모든 반응이 다 끝나도, 그죠? 많아야 0.7, 0.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반응은 굉장히 어떠한 중요한 반응이긴 해도 이것이 아미노산의 손 대칭성 한쪽 손성만 이제 형성되는 것에 대한 이건 증거는 될 수 없다. 더구나 이것은 아미노산과는 아무 반응이 없는 관계가 없는 그런 반응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손성의 기원, 손 대칭성의 기원은 질환자들에게는 아주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거를 절대로 지금까지 이거를 해결을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질환자들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거를 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요. 뭐 이게 왜 그러냐, 우발적 메커니즘이다. 즉 DL 혼합물에서, 즉 라세미 혼합물에서, 그죠? 우연히 선택되는 것이다. 그죠? L형만 선택되고 아미노산은 당들은 D형만 선택된다. 그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는 없어요. 또 결정론적 메커니즘이다. 즉 외부에서 어떤 물리적인 힘이 작용해서 한쪽만 선택이 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그죠? 근데 아무것도 이제 지금은 이게 증명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죠? 전혀 없다. 그래서 이 손성, 즉 손 대칭성의 기원은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그죠? 생명의 기원에 관한 책, 지금까지 보니까 이 책 말고는 거의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박윤원 교수라고 서울대 화학과 교수였어요. 이분이 이제 쓴 책 두 군데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200페이지에서 이래요. 사실 손성과 광학 활성은 지구와 우주의 생명체, 그죠? 의 중요한 특성이 될 것이 틀림없다. 모든 생명체들은 균일한 손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명의 기원의 문제와 손성의 기원의 문제는 떼어서 다룰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200페이지에서 얘기했고요. 216페이지에서는 또 이렇게 또 그분이 썼습니다. 손성의 기원의 문제는 생명의 기원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핵심되는 과제이지만 오늘날의 과학이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신비스러운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것이 이제 1996년에 이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몇 년이 지났죠? 지금 약 3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됐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은 일약 유명해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화학 진화의 문제점 뭐 계속 한번 보는데요. 그럼 화학 생명체가 어디서 나왔느냐? 뭐 이런 이론도 있어요. 열수 기원설. 왜냐하면 여러분 바다 밑에 가면요, 밑에서 뭐 뜨거운 용암 같은 게 있어서 바다에서 굉장히 이제 분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저, 뭐 화산 같은 거 열수구라고 하죠. 거기에는 굉장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또 영양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바다 밑에 열수구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생겨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 희망사항일 뿐이죠. 그래서 이걸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러 실험 같은 게 있잖아요. 커다란 구에다가 거기서 내부에다가 여러 가지 성분을 집어넣고 에너지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일단은 온도 같은 것도 막 높이고 그랬는데도 전혀 생명의 기원을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합성된 물질이 너무 수명이 짧다. 그죠? 또 산소가 존재하면 다 이제 분해되어 버린다.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생명의 열수 기원설은 지금도 물론 교과서에 나오는 데가 있지만은 이건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외계 유입설도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외부에서 외계, 그러니까 지구 밖에서 이게 운석 같은데 이 생명체가 묻어와서 지구에서 이게 번성한 것이 아니냐. 이게 뭡니까, 여러분요?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거 참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된다고 봤어요. 왜냐, 그죠? 외계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그럼 외계에 있는 생명체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죠? 그죠? 그런 의문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의 기원할 문제를 지구에서 다른 행성으로 외계로 옮긴 것 뿐이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운석 같은 데 묻어서 왔다. 그럼 우주에서 강한 자외선도 있고 온갖 그런 해로운 광선이 있을 텐데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대기권을 통과할 때 다 타버릴 텐데, 그죠? 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제 내리겠습니다. 즉 화학 진화론 또는 화학 진화설은 매우 약한 과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으며 생명의 기원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죠?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화학 진화론은 생명의 진화로 가기 위한 논리적인 확장에 불과한 것이죠. 즉 화학 진화가 없다면 생명의 진화도 있을 수 없고 진화론의 전체 구조가 붕괴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체에서 발견되는 균일선 대칭성을 설명하는 만족할 만한 이론이 아직까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수많은 물리화학적 실험으로 균일선 대칭성을 구현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즉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균일선 대칭성, 영어로는 호모카이랄리티라고 합니다. 이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걸 우리는 그냥 진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화학 진화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저는 확신하기로 지적인 존재에 의한 특별 창조만이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지적인 존재는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기원까지 과학을 통해서 막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저는 그 인간의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과학이 지금 굉장히 발달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죠. 근데 과학의 능력을, 과학의 범위를 너무 확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원까지도 사람들이 이제 과학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과학의 한계가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특히 이제 생명의 기원, 또 우주의 기원은 우리 과학이 다룰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